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또 이제 그 수치형 변수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일반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과제로는 이제 대외 데이터로 사이클런의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나 코드 파일을 git 리포에 커밋한 후에 이제 스크린샷을 저와 조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였는데요. 네, 혹시 그 아직 못하신 분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 어려움 있는 부분 이제 저희들에게 질문하시고, 이제 꼭 그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학습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항상 저와 담당 조교에게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기업 과목 리포 여기 이슈 탭에 올려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꼭 올려주시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그 학생분 한 분께서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목 리포 이슈에 올려주시면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와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강의 질문은 저 개인 이메일이 아니라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이외에 그 밖의 질문들은 기업 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이제 다음 시간은 따로 제가 그 강의 노트를 준비하지 않고 라이브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수업 초반에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그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대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약간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고, 또 지금 중간고사로 사용하고 있는 단국대 대회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분들도 그 고난이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제 다음 시간은 약간 자유 주제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 준비하면서 아니면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 관련된 질문이 없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어떤 커리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일반적인 질문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준비해 오시면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편성된 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송 교수님께서 쉐어해 주셨는데, 이제 이 조에 맞춰서 각각 자신의 조의 그 담당 TA와 이제 저에게 항상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회가 10월 9일 종료니까 이제 2주, 3주, 예, 3주 좀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치형 변수는 가장 일반적인 변수 타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 타입이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 그리고 이진 변수가 있는데요. 수치형 변수는 값이 정수나 실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주택의 가격을 예측한다고 할 때 그 집값이 실수값이 되겠죠. 이런 경우 이제 수치형 변수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많이 사용되는 변수 타입 중 하나가 바로 범주형 변수입니다. 이제 범주형 변수의 경우에는 변수의 값이 범주가 되는데, 이제 카테고리 범주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성별, 그러면 남, 여, 아니면은 뭐 최종 학위,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실수값이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를 값으로 갖는 변수 타입을 바로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주형 변수의 어떤 그 특별한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이진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진 변수의 경우에는 참, 거짓 이렇게 true, false, 1, 0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갖는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 여부 어떤 검진을 했을 때 이 환자가 암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이진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치형 변수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굉장히 다양한 그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번의 강의에 걸쳐서 범주형 변수를 다루는 방법도 역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GitHub 리포지토리에 가면 노트북 디렉토리에 예제 노트북을 또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자신의 파이썬 가상 환경에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오늘 수업에서 다룰 그 모든 내용이 전부 이 그 노트북 안에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강의 후에 복습을 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이 노트북을 DKU Kaggle 클래스 리포지토리에 가셔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예제로는 데모에는 그 영화 관객수 예측 모델 개발 데이터를 이제 예제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 그 데이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국대 대회를 예제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지금 단국대 대회에서 사용되는 수치형 변수들은 한 가지 종류 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경우를 사례로 들기에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예제로는 이 다른 데이터를 데이콘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영화의 그 상영된 영화에 대한 디스트리뷰터, 장르, 그리고 개봉일, 그리고 러닝 타임 이제 등등의 이런 그 변수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 값이 바로 이제 총 관객 수를 예측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박스 오피스 넘버가 바로 이제 총 관객 수인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총 그 6개의 수치형 변수가 있죠. 지금 그 디스트리뷰터나 장르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그 범주를 값으로 갖는 범주형 변수이고 이제 러닝 타임이나 아니면은 같은 그 감독의 이전 그 총 관객 수 아니면은 같은 감독이 이전까지 그 촬영한 영화의 개수 그 다음에 스텝 수, 배우 수 이런 그 수치형 변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수치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치형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데이타임, 날짜 시간 변수인데요. 이 개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짜 시간 변수인데 이거를 수치형으로나 아니면 범주형으로 나중에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inf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각각의 그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그 D타입 어떤 데이터 타입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missing value가 있는지 이제 결측 값이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치형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제 오브젝 데이터 타입은 보통 그 문자열인 경우에 판다스에서는 내부적으로 오브젝 데이터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수 타입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 총 관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 타입 그리고 나머지 수치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타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총 관객수가 왜 정수 타입이 아니라 실수 타입일까요? 그 총 관객수는 정수일 텐데. 이제 여기서 그 이유는 바로 이 결측값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변수들은 총 변수의 개수가 600개인데, 샘플의 개수가 600개인데, 지금 이전 총 관객수 변수를 보면 그 샘플 개수가 270개밖에 없죠. 이 말은 330개의 샘플이 결측값, 즉 missing valu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변수라고 하더라도 결측값이 있는 경우 판다스와 numpy에서는 그 결측값 nan으로 표현이 되죠. nan이 정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측값이 있는 정수 타입의 수치형 변수는 판다스에서 기본적으로 실수 데이터 타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정수이지만 결측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다스에서는 이 변수의 타입을 실수값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이제 이 결측값을 어떻게 대체를 할 건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타겟 베리어블 종속 변수라고 하죠. 종속 변수 아니면 타겟 베리어블 아니면은 또 레이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저희 타겟 베리어블인 박스오피스 넘버 총 관객수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0 근처에 가장 많은 샘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10의 7승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1이 1000만 여기가 1000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200만이 넘는 1200만 관객수가 넘는 영화가 하나 있고 그리고 1000만 근처 한 800만에서 1000만 사이에 또 영화가 몇 개 있고 대부분의 이제 영화의 경우에는 한 뭐 100만에서 이제 한 500만 안 되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포를 이렇게 0 부분에 대부분의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부터 현저히 샘플의 개수가 떨어지는 이런 분포를 바로 역함수 분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Power Law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y는 x의 마이너스 뭐 n승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죠. 이제 파워 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역함수 분포를 가지는 종속 변수에 이전 시간에 배운 선형회귀 모델을 바로 적용을 한 경우에 이제 예측값을 보면은 예측값에 음수가 음수를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낮은 값에서 예측값의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하면은 손실 함수를 루트민 스퀘어 손실 함수를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룬 것처럼 루트민 스퀘어니까 루트 민 스퀘어 에러 해가지고 실제 값과 이제 예측값 그러면 실제 값과 예측값의 에러를 구해서 자성을 취한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고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은 그게 루트민 스퀘어 에러 손실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 함수를 사용하고 사이클런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함수를 사용하고 타겟 컬럼이 바로 박스오피스 넘버 컬럼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치형 변수들만 가지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선형회귀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된 수치형 변수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이제 그 예측값을 여기 같은 데이터 프레임의 새로운 프리딕션 칼럼에 저장을 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출력해 보니까 이제 한 1500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에러가 아니라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이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이제 그려 보니까 아이디얼한 경우,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분포가 이렇게 가운데 선에 쭉 그 분포가 그 집중되어 있어야 이상적인 경우겠죠. 그래서 프리딕션과 그 실제 값이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실선상의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텐데 지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바로 아무런 데이터 가공을 하지 않고 적용을 했을 때 보니까 비교적 높은 값은 비교적 잘 예측을 했는데 낮은 값들에 있어서는 프리딕션, 예측 값이 실제 값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크게 그 잘못 예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이 한 200만 명, 여기 10의 7승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 명 정도일 때 지금 보니까 예측 값은 여기가 200만 명인데 한 400만 명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박스오피스 넘버가 한 뭐 100만 명 안 되고 한 10만 명 미만일 때도 이제 예측 값이 한 200만 명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값에서는 비교적 정확한데 낮은 값일 때 이제 많은 오차를 발생한다. 이게 이제 종속 변수가 몇 함수 분포일 때 이런 그 몇 함수 분포일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음수를 예측을 한다는 거죠. 관객 수는 음수가 될 일이 없는데 그 뭐 마이너스 뭐 몇백만 관중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몇 함수 분포의 종속 변수를 그대로 선형회귀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한 경우에 예측값이 이렇게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치형 변수, 수치형 종속 변수와 수치형 그 독립 변수들을 가공을 해주는 이제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로그 1p, 이제 로그 1 플러스 변환을 하는 게 일반적인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함수 분포를 그 numPy의 로그 1p 함수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닷 박스 오피스 넘버 닷 apply 하면은 그 칼럼 전체에 특정 함수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이제 거기에 numPy의 로그 1p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몇 함수 분포였던 종속 변수가 약간 이제 그 정규 분포에 근사한 그런 분포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함수 분포 변수, 수치형 변수가 몇 함수 분포일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변환 방법이 바로 로그 1 플러스 함수로 변환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환 방법이라는 것. 그러면 왜 로그를 취하지 않고 로그 1 플러스를 취할까요?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로그 0을 로그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몇 함수 분포의 그 변수가 0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로그 0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그 실제 값에 2를 더해준 다음에 로그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0을 로그 1p로 변환을 하면 0 플러스 1의 로그를 취하는 거니까 로그 1이 되어서 로그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값이 0이 되는, 그래서 실제 가장 낮은 값과 변환 후 가장 낮은 값이 동일하게 되는 이런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로그 대신에 로그 1p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 1p 함수로 이제 그 몇 함수 분포의 수치형 변수를 변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측을 하고 나서 다시 원래 스케일로 그 되돌려야겠죠.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역 변환이 바로 numPy의 exponential minus 1, 그래서 expm1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 1 플러스 x를 y라고 했을 때 이제 x로 y를 나타내 보면 x를 y로 나타내 보면 x는 exponential 그 2의 y승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줄여서
exp-1이라고 이제 함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모델링 할 때 코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 그러면은 이제 그 종속 변수를 로그 1p, numpy의 로그 1p 함수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측한 값에 numpy의 exponential 마이너스 1 함수를 적용해서 역변환 시켜준 값을 예측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를 로그 1p로 변환한 경우에 그 손실 함수를 보통 그 기존의 루트민 스퀘어 에러 대신에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를 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민 스퀘어 에러와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의 차이는 바로 이 로그를 중간에 취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루트 민 그 다음에 로그의 스퀘어 에러 그래서 이제 루트 민 로그 스퀘어 에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값과 실제값에 각각 그 np 로그 1p를 적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구하면은 바로 이제 루트 민 로그 스퀘어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루트 민 스퀘어 로그 에러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타이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로그 1p 변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 역변환인 exponential 마이너스 1으로 역변환을 해서 예측값과 실제값을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낮은 값에서도 비교적 이 그 예측값을 실제값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은 이전보다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이 1500만 정도였는데 이 로그 1p 변환을 해서 학습을 하니까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이 1억 7천만이네요. 1억 7천만.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로그 1p로 변환을 하는 경우에 그 아웃라이어, 그 가장 큰 값들에 대해서는 에러를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기 낮은 값들에 대해서 그 에러를 더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높은 값에 대한 에러가 이제 거기에 자승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루트민 스퀘어 자체는 올라가지만 이제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는 이제 이제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의 경우는 2.12 정도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수치형 변수 변환 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 날짜 시간 변수를 그 파이썬에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 변수는 먼저 판다스의 to underscore day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을 먼저 파이썬 데이타임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타임 타입으로 변환을 한 후에는 이제 또 판다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 시간, 날짜, 주, 월, 년 이런 등등의 변수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그 상형일 변수로부터 상형일 변수를 먼저 날짜 시간 변수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제 .describe이라는 판다스 함수를 통해서 이제 분포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시작된 상형일은 2010년 1월 2일이고 이제 가장 최근 상형일은 2015년 12월 3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해준 다음에는 판다스의 .dt라는 그 신텍스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날짜 시간 변수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dt, .year라고 하면은 이 칼럼에 그 연도를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도를 추출해서 새로운 칼럼으로 저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상형 월을 추출해서 그 새로운 그 칼럼으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칼럼을 기존에 이제 그 수치형 변수 칼럼에 추가를 해줘서 총 이제 7개의 수치형 변수를 갖게 되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을 하면 이제 보시면은 RMSE 에러가 그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루트민 스퀘어 그 날짜 시간 변수를 추가하기 전에는 루트민 스퀘어 에러가 1억 7천 정도였는데 날짜 시간 변수를 이렇게 2개를 추가하고 학습을 하니까 루트민 스퀘어 에러가 1억 8,900 정도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또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는 2.1에서 2.12에서 2.31로 약간 그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그 대회에서는 보통 손실 함수가 하나로 주어지는데 이제 실제 그 업무에서 사용할 때는 그 손실 함수를 여러 개를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떤 모델이 하나의 손실 함수에 그 과적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손실 함수를 동시에 그 확인해서 이제 모든 손실 함수에 어느 정도 그 일관성 있게 잘 그 퍼포밍을 하는 그 모델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제에서는 지금 데모에서는 루트민 스퀘어 에러와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를 이제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날짜 시간 변수를 추가했을 때 루트민 스퀘어 에러는 크게 감소를 했지만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는 약간 증가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수치형 변수를 또 그 다루는 변환으로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환 중 하나는 스케일링. 그래서 이제 크기를 그 키우거나 낮추거나 하는 방법 변환인데요. 이거는 이제 선형회귀나 결정트리류의 알고리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형회귀나 결정트리류 알고리즘은 스케일하고 무관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변수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서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요즘 가장 핫한 딥러닝, 그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수치형 변수를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하실 때는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 그 썸모듈 안에 보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민맥스 스케일러 이 두 가지 그 스케일링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렇게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하신 후에 fit transfor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해당 칼럼을 그 스탠더다이제이션 그러니까 정규화라고 하죠. 정규화로 이제 그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규화를 할 때는 변수의 그 평균 값을 빼주고 그 값을 그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그 정규화가 되죠. 이제 그 과정을 사이클런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서 그 두 줄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용했을 때 지금 저희는 선형회귀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는 뭐냐면 그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0하고 1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맥시멈 값이 뭐 100이다 그러면은 모든 변수를 다 100으로 나누어서 맥시멈이 1이 되게 만드는 그런 변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럴 그 학습을 시킬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학습 방법인데 그 문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러의 객체를 생성해 주신 다음에 fit transform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해당 칼럼을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면 이제 선형회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손실함수 값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반드시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그 스케일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 그 세 번째 수치형 변수를 변환한 방법은 바로 비닝, 이제 그룹을 짓는 건데요. 수치형 변수를 비닝을 통해서 범주형 변수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러닝 타임이라는 변수를 4개의
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qc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그 25%, 그 가장 하위부터 최상위까지 25%, 25%, 25%, 25% 이렇게 데이터를 총 4개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타임 상영 시간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수치형 변수인데 이거를 4개로 나누면은 이제 그 첫 번째 버켓에는 뭐 상영 시간이 0부터 한 뭐 70, 75 이 정도까지가 하나의 버켓에 들어가고 또 한 75에서 100까지가 두 번째 버켓, 100부터 한 120까지가 세 번째 버켓, 그 이상이 네 번째 버켓. 이렇게 그 분포에 따라서 4개의 그 범주형 변수로 변화를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4개의 그 범주형 변수로 변환이 된 다음에는 판다스의 getDummi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4개의 칼럼으로 그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qcut을 통해서 변환을 하면 1, 0, 1, 2,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제 판다스의 getDummi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그게 바로 그 0, 1, 2, 3 이러는 4개의 칼럼으로 독립된 칼럼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타임이라는 수치형 변수와 그리고 그 월 아까 그 날짜 시간 변수에서 추출한 그 상형 월 그 수치형 변수를 각각 그 더미 베리어블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선형 회귀를 모델을 학습을 하면은 RMSE와 RMLSE가 둘 다 상당히 그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1890만 정도였는데 이제 1690만 정도로 루트민 스퀘어 에러가 떨어졌고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도 2.31 정도에서 2.22 정도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빈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변환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치 데이터가 그 비선형적으로 종속 변수하고 관련이 있을 때 이런 빈닝을 통하면은 이제 그 모델 성능을 이제 많은 경우 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드릴 그 방법은 그 다항 회귀 변환이에요. 이 폴리노미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변수가 예를 들어서 2개가 있을 때 그 두 수치형 변수를 조합해 가지고 여러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1은 아무 수치형 변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첫 번째 수치형 변수만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수치형 변수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첫 번째 수치형 변수와 두 번째 변수의 곱을 새로운 변수로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변수의 자승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 두 번째 변수의 자승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 이게 이제 그 2차 다항 회귀 변환인데 이제 이거를 3차, 4차 이렇게 쭉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치형 변수를 2차 그 다항 회귀 변환을 하면 이제 scikit-learn의 preprocessing sub모듈에 있는 polynomial featu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항 회귀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2라는 값을 주어서 2차까지만 폴리노미얼 피처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객체를 생성한 후에 fit transform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제 수치형 변수에 대한 그 다항 회귀 변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수치형 변수에서 36개의 이제 다항 회귀 변수가 생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그 선형 회귀를 적용을 하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루트민 스퀘어 에러는 루트민 로그 스퀘어 에러는 그 많이 감소를 했죠. 앞에 2.12에서 2까지 감소를 했는데 반대로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는 1890만에서 189만에서 292만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항 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하나의 그 손실 함수를 최적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오버피팅, 과적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을 권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제 데이터 개수가 아주 많다. 그래서 과적합의 위험이 적다. 이런 경우에는 효과적인 어떤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 다항, 다항회귀 변환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다항회귀 변환을 할 때 2차 이상의 또 변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과적합의 위험이 있고 생성되는 변수의 개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에 2차만 다항회귀 변환을 했을 때 7개가 36개가 됐지만 거기에 3차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이게 몇백 개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차 이상의 다항회귀 변환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변수의 샘플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도 다항회귀 변환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이제 수치형 변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교수님 질문해도 됩니까? 네. 저 그 수치형 변수 중에서 비닝을 했던 부분에서의 질문 사항인데요. 네. 일단 비닝으로 먼저 범주형 그러니까 수치형 변수를 비닝을 통해서 범주형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네. 그 판다스의 get 더미스 함수를 이용하면 이것을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이제 변환시켜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 범주형 그냥 변수를 그대로 이용했을 때랑 원핫 인코딩을 이용했을 때랑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점이 이제 궁금합니다. 아직 범주형 변수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죠? 잘 이름이 보였다가 안 보여서. 문성현입니다. 예, 문성현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부분에 범주형 변수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냥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그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범주형 변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 이제 학습이 안 되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형회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범주형 변수를 원하드 인코딩을 하지 않고 그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알고리즘이고요. 선형회귀뿐만 아니라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역시 범주형 변수를 그 원하드 인코딩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수치형 변수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지 수치형이나 이진 변수로 변환을 해줘야지만 학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시전 트리, 그러니까 결정 트리 계열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결정 트리 계열의 모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XGBoost나 LightGBM 같은 그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 대회에서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실 때는 그 범주형 변수를 굳이 원하드 인코딩을 안 하셔도 좋은 성능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원하드 인코딩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그 결정 트리 계열의 알고리즘 이외의 경우에는 수치형 변수로 반드시 수치형이나 이진 변수로 반드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알고리즘의 경우에 이제 get 더미를 통해서 원하드 인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그 범주형 변수 변환 방법을 적용해서 먼저 수치형 변수나 이진 변수로 변환해 준 다음에 그 선형회귀나 뉴럴 네트워크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이 되었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교수님, 저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저 아까 스케일링 하시면은 그 선형회귀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예제에 있는 좀 리니어 리그레션 말고도 그냥 뭐 라쏘나 리찌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선형회귀 알고리즘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그 선형 그
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가장 단순한 경우에 그 y는 ax 플러스 b라는 선형 수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단순히 그 스케일을 변환하는 거는 그 어떻게 그 이해할 수 있냐면 ax 플러스 b에서 a 값을 변환하거나 a 값을 변환하면은 이제 기울기가 변하겠죠. 아니면은 그 b 값을 변환하거나 b 값을 변환하면 절편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경우에는 그 평균 값을 빼준 거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는데 평균 값을 빼주는 거는 그 ax 플러스 b에서 b 값을 조정하는 걸로 이제 그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는 거는 a 값을 증가하거나 줄여주는 걸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이제 학습이 된 오차가 그 예측값이 동일한 그 예측값이 나오는 거죠. 그 스케일 된 인풋 값을 사용하든 스케일이 안 된 인풋 값을 사용하든 그 선형 회귀 알고리즘에서는 예측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물론 예측값이 다 수렴한 다음의 이야기겠죠. 그 경사하강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렴이 덜 된 상태에서의 예측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이클런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제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원래 해를 도출한 다음에 그 값을 예측값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스케일을 하나 안 하나 그 도출된 해의 값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 네. 스케일링해서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선형 알고리즘에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제 뉴럴넷에서는 특히 이 스케일링이 중요한 게 그 이제 뉴럴넷 할 때 제가 그 자세히 다룰 수도 있는데 뉴럴넷 같은 경우에 딥러닝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는 그런 타입의 뉴럴넷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 딥러닝의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마지막 레이어에서 발생한 에러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 레이어로 보내고 다음 레이어로 보내고 하는데 이게 레이어를 하나 거칠 때마다 그 학습할 수 있는 에러 값이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 현상을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각 레이어의 아웃풋을 일정 값으로 그 유지해주는 스케일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 방법이 이제 그 추천되는 방법이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그 입력값의 스케일도 다 동일해야 되고 예를 들면 0에서 1 사이로 그리고 그 히든 레이어에 있는 그 값도 0에서 1 사이로 스케일을 맞춰주는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입력값이 변수가 스케일이 다른 경우에는 다 동일한 스케일로 이제 변환해주는 게 그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뉴럴넷에서는 이제 이런 스케일이 필수적이다. 예, 라는 점 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그 약간 뒷부분에 나올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좀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커버를 할 예정이니까 너무 난감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그 다항회귀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쭤보는데요. 네, 어떤 부분요?
다항획이요. 예, 다항획이요. 네. 네네. 그 결국에는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에서 차이가 딥러닝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식들을 레이어로 쌓아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지금 배웠던 거는 단순하게 두 개의 값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 딥러닝에서 약간 그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뭐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개의 피처들 그런 것들 가지고 막 그 같이 조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 하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다항 회계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3차 이상 그러니까 X, Y, Z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런 그 피처 엔지니어링 아니면은 변수 가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변수 가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그 모델의 성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그 많이 알려진 내용 중 하나가 변수 가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잘 그 디자인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제 그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다음 회기에서 하는 변환을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개의 레이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입력 변수를 굳이 여러 가지 변수 변환을 하지 않아도 그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장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차이점인데 그러면은 딥러닝이 장점만 있냐, 그 변수 변환을 할 필요 없으면 훨씬 단순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변환을 할 필요가 없는 대신에 뭐가 선제 조건이 돼야 되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야 되는, 잘 디자인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는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딥러닝은 이 그 아키텍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주 복잡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이런 변수들을 변환하는 다양한 방법보다 훨씬 더 그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하면 이런 변수 변환에는 신경을 덜 써도 되지만 이제 그 아키텍 그 여러 가지 레이어를 잘 디자인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더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회기는 입력단에서 저희가 미리 변환을 해주는 거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변환을 하지 않은 입력을 제공하더라도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변환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라고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참고 자료로는 보니까 한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글로는 이 그 변수 변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슬라이드인데 이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HJ 반 빈이라는 분이 작성한 피처 엔지니어링 슬라이드가 이게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예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변환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놨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그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 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변수 변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민맥스 스케일러 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판다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늘 사용한 그 중요한 함수들이 true daytime 그
문자열을 날짜 시간 변수로 변환해주는 함수와 qcut, 그 수치형 변수를 분포에 따라서 범주형 변수로 변환해주는 함수, 그리고 getDummies, 이제 변환된 범주형 변수를 원핫 인코딩된 이제 이진 변수로 변환해주는 함수. 이 세 개가 오늘 그 다룬 판다스 함수 중에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